이 연금은 때레조의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었고 나에게도 큰 위안이 되었다. 하나 나는 나의 직접적인 이익을 거기서 끌어낼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주어지는 모든 선물과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언제나 모든 것을 자신이 처리했다. 내가 그녀의 돈을 맡으면 깨끗이 계산을 해 주었다. 한 푼도 공동의 비용에 쓴 일이 없었다. 그녀가 나보다 부유한 경우에도 그러했다. 내 것은 우리들 둘의 것이다. 라고 나는 말했다. 그러나 그대 것은 그대의 것이다. 나는 이 주의와 다르게 행동한 일은 한 번도 없다. 그리고 그것을 그녀에게 가끔 되풀이해 말했다. 자기가 거절한 것을 그녀를 통해 받고 있다고 나를 비난한 비열한 사람들은 아마 자기들의 심정으로 내 심정을 판단한 것이지 나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나는 때레저가 부러운 빵이라면 기꺼이 같이 먹었을 터이지만 남에게 얻어온 것이라면 결코 먹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이나 또 자연의 섭리대로 그녀가 내 뒤에 살아남을 장래라도 나는 그녀를 정인으로 부르고 싶다. 불행하게도 그녀는 모든 점에 있어서 절약이란 것을 몰랐다. 규모가 없고 낭비가 심했다. 그것은 허영심이나 미식가여서가 아니라 다만 무관심 때문이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그녀의 훌륭한 성질에도 결점은 있을 것이므로 이 결점이 우리 두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녀에게 악덕보다는 결점이 있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전날 엄마를 위해서 한 것처럼 때레저를 위해 훗날의 준비로 얼마간의 돈을 예금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언제나 수포로 돌아갔다. 엄마도 때레저도 확실한 계산을 할 줄 몰랐다. 그래서 나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언제나 손에 들어오기가 무섭게 나갔다. 때레저는 아주 검소한 옷차림을 했지만 레이의 연금도 그녀의 옷값에는 불충분했다. 그래서 매년 내 수입에서 그것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녀나 나나 부자가 되도록 태어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나는 확실히 그것을 우리의 불행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민양로는 제법 빨리 인쇄되었다. 내가 나의 은둔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출판을 고대하고 있던 에밀의 경우와는 달랐다. 디시에너는 가끔 인쇄 견본을 보내와 선택을 요청했다. 내가 선택해 주어도 그는 인쇄는 않고 또 다른 견본을 보내왔다. 마침내 책의 형과 활자가 결정되고 이미 몇 페이지인가 인쇄되었을 때 내가 교정을 보다가 몇 군데에 수정을 가하자 그는 다시 개판하여 6달이 지나도 처음이나 별다른 진척 없이 그대로였다. 이렇게 하는 동안 나는 내 책이 네덜란드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인쇄되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동시에 두 종류의 판을 내려는 것이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았을 것인가? 나는 이미 원고의 소유자가 아니었다. 프랑스의 출판에는 동의하기는커녕
계속 반대해왔는데 결국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판은 기어이 나오게 된 데다가 네덜란드 판의 모델이 된다 하므로 어쨌든 주위에서 교정을 보고 내 책이 병신이 되거나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살피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기는 이 저서의 인쇄는 검열관의 충분한 허가를 받고 있었다. 어느 의미에서는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검열관이었으므로 그는 자주 내게 편지를 보냈고 이 문제로 나를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다. 다음 기회에 곧 그 이야기를 하겠다. 듀쉐너가 거북이 걸음으로 부진하고 있는 동안 그의 방해를 받은 네옴은 더욱 지지부진했다. 인쇄가 되어감에 따라 네옴에게는 인쇄된 것도 정확히 보내오지 않았다. 네옴은 듀쉐너의 지배인인 기의 태도에 성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연방 내게로 편지를 보내 우는 소리로 고충을 말해왔지만 나는 나 자신의 일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쓸 수 없었다. 당시 그의 친구인 계랑이 찾아와서 틈만 있으면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언제나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책이 프랑스에서도 인쇄되고 있는 것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했다. 검열관이 그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하였다. 그는 이 책으로 인한 나의 곤경을 동정하면서도 나의 무분별을 비난하였다. 그러나 그 무분별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절대로 말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구실을 마련해두고 빠져나가려고 하면서도 그 이야기가 듣고 싶어 여러 가지 농간을 부리는 것 같았다. 나는 당시 확고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에 대한 그의 조심스럽고 비밀스런 태도를 비웃으며 그것은 그가 꽤 자주 관청에서 만나고 있는 대신들이나 관리들에게서 감염된 나쁜 버릇의 하나로 보았다. 이 저서에 관해서는 모든 점에서 법규대로 되어 있다고 믿었고 그것은 검열관의 승인과 비호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호의를 받을 가치가 있고 또 받고 있다고 굳게 확신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 것에도 주저하지 않는 자신의 용기를 기뻐하며 내게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는 듯이 보이는 그 많은 친구들을 비웃고 있었다. 디클로도 그러한 친구의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올바른 태도와 영민한 두뇌에 대한 나의 신뢰는 만일 이 저서의 유익함과 그 보호자들의 성의에 그토록 신뢰를 갖지 않았더라면 나도 그와 같이 불안하게 여겼을는지도 모른다. 디클로는 에밀이 인쇄 중에 있을 때 바이엇이 집으로 나를 만나러 왔다. 그는 내게 이 책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에게 사부와 보좌 신부의 신앙 고백을 읽어주었다. 그는 조용히 듣고 만족해하는 듯 했다. 내가 읽기를 마치자 그는 나에게 말했다. 그런데 여보게, 그건 파리에서 인쇄되고 있는 책의 일부인가? 그렇소 하고 나는 말했다. 국왕의 명령에 의해
루브르 궁에서 인쇄해도 좋을 책이요. 나도 동감이네. 그러나 부탁이니 자네가 이 작품을 내게 읽어주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이 뜻밖의 태도는 몹시 나를 놀라게 했다. 나는 디클로가 빈번히 말제르버 씨와 만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같은 문제에 대해 어떻게 그가 말제르버 씨와 그토록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지 나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